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에서 발표되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당내 공천은 소송과 이의 신청 등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상태에서 재경선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일당 독주 속에 정작 도민을 위한 정책 선거가 실종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 드루킹 특검 등 중앙 정치 이슈도 유권자의 무관심을 부추깁니다. 후보자들의 불법 탈법 선거 운동은 이번 선거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은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 사례 39건, 60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도 5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33건을 경고 조치했습니다. 선거 분위기가 혼탁해지자 깨끗한 선거를 치르자는 유권자 자정운동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장수군 계북면 주민들은 금품을 주고받지 말자는 현수막을 마을 입구에 내걸었습니다. 커나가는 제 자식들한테 진짜 훌륭한 아빠, 깨끗한 아빠가 될 수 있도록 진짜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하게 된 계기입니다. 20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 유권자의 깨어있는 의식이 지역을 발전시키는 참된 일꾼을 뽑는 지름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 토론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이제 3주 그러니까 2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 같은 국가 주요 이슈로 인해서 지방선거 분위기는 예전만 못합니다. 지역 공약이 눈에 잘 띄지 않는 반면 각 정당의 경선 과정의 불협화음만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 6.13 지방선거, 우리 지역에 일할 일꾼을 뽑는 이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번 선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오늘 패널 4분 모시고 심층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전화와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4분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개혁 국민행동 공동의장인 김택전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전북 선관위 선거방송위원이면서 소비자정보센터 소장이신 김보금 소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역시 전북 선관위 선거방송위원이시면서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신 윤찬영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찬영입니다. 전북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사무국장인 손주화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이제 여러분 21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내일과 모레면 본 선거 후보 등록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선거가 진행이 되겠죠.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과정들 살펴보면서 각 정당의 후보 그리고 유권자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들 오늘 말씀을 나눠봐야 될 텐데요. 오늘 4분은 각계 분야에서 다른 이제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먼저 이번 지방선거 과정을 지켜보고 계신지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선관위원이신 2분 먼저 말씀을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김보금 소장님. 네. 처음 이제 경선에 대한 출발이 그 민주당에서 출발을 했었죠. 예. 민주당이 나름대로 그 선거 경선의 규정을 보면 정치 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나름대로 가산점을 주는 틀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우연하게 그 선관위 공천심사위원이 돼서 그 안에 들어갔었는데요. 선거는 경선은 그 과정을 참여를 했을 적에 느꼈던 부분은 지역구의 에서의 그 책임자 되시는 분들께서 정말 지역을 발전을 시키고 또 지역의 새로운 인물을 발굴을 해서 지역 발전에다가 이 사람이 참 적합하다. 예. 이런 것보다는 나름대로 어떤 사심들이 가해지면서 지금 여러 가지 그 비난의 그 여론들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나머지 이제 다른 그 당들도 이제사 경선 마무리가 되는 그 상황이라서 전체적인 그 민주당 경선 때문에 좀 약간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경선에 일찌감치 참여를 했죠. 오늘 아침에 김윤덕 도당위원장과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공심위에서 가장 기준을 뒀던 2가지는 바로 공정성과 개혁성이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정성에서 약간의 금이 간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윤찬영 교수님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
예, 뭐 저는 뭐 선관위 뭐 관련해서 그런 입장보다는 예. 그냥 유권자 입장에서 또 역대 선거 때마다 이렇게 후보 이제 초청 토론회를 진행해 본 그런 경험자로서 선거 분위기를 이렇게 접해봤을 때 아까 그 사회자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역대 어떤 선거보다도 좀 너무 조용한 거 아닌가. 특히 지방의제에 관련해서. 예. 그러니까 지방선거라고 하는 건 정말 우리 지역의 어떤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조건들을 개혁하고 좀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정책들을 도입할 것인가 이런 걸 놓고 유권자와 후보자 간에 아주 활발한 이런 뭐 토론이나 커뮤니케이션이 이게 이루어지고 지금쯤이면 뭔가 이번 선거는 주된 이슈가 뭐다 이런 게 좀 잡혀야 되는데 예. 이거 선거를 지금 하는 건가 할 정도로 좀 너무 조용한 그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한 그런 걸 느낍니다. 예. 아무래도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드린 국가 주요 상황이 한 몫을 했을 것이고요.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해서요.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예.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해요. 뭐 처음부터 제가 이게 뭐 토론 분위기로 좀 가서 그런데 네. 지금 여기 나와 계신 김택전 의장께서도 이제 그 지방 분권 개헌 국민행동 이제 그 의장이시죠.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번에 뭐 개헌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불발로 끝났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분권 개헌으로 가려고 했었던 거고 예. 지금 민주당이 민주당 대통령 출신 대통령이 지금 계시고 지방 분권, 지방 자치 이거 다 민주당의 작품이었거든요. 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 주도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어떻게 하면 자치를 분권을 균형 발전을 더 세게 나갈 것인지 이런 게 막 이렇게 부밍업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조용한지 정당 지지도는 이게 높은데 정작 지역에서는 너무 조용하고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건지 위아래가 안 맞는 건지 좀 답답한 그런 느낌입니다. 예. 의장님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전국적인 이런 상황을 오히려 지역의 이슈로 좀 이렇게 연관시키고 발달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직은 좀 글쎄요 뜸이 안 들었나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의장님 말씀하시죠. 촛불의 이어짐이 대한민국의 혁신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너무 북미 정책이나 또 북미 회담 때문에 정치 훈풍을 타고 있고 이 훈풍을 지방선거에서 그대로 이어받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3도로 선북 선거가 아닌가. 3도로는 그 사람 그대로이고 그 당 그대로이고 또 그 정책 그대로인 것 같다라고 해서 종전의 야당이 여당이고 여당이 야당이었던 그 시대를 다시 그대로 가고 있다. 전북인의 선택이 이래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대통령이 인기가 있다고 해서 지역에 있는 단체장이나 의원들까지도 과연 그렇게 그 당으로 몰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전혀 존중되고 있지 않은 이런 시대에 새롭게 전북을 혁신해야 될 프로그램들은 없다. 지난 선거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야당과 연정을 했어요. 이 연정의 흐름이나 협치의 흐름이 우리 지방에서는 전혀 현장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서 대통령은 협치하겠다고 하는데 예. 청와대나 우리 도에서조차도 협치 매뉴얼이 없다는 거죠. 매뉴얼 없이 협치만 한다라고 하는 건데 말만의 정치가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서 다시 한번 좀 씁쓸하다는 이야기를 우리 윤 교수님과 똑같이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아무래도 그 중심에 서 있는 당은 여당이고 더불어민주당이 또 많은 후보들이 몰리는 쏠림 현상 속에서 이번 지방 선거가 지금 진행이 되어 왔던 건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또 한편으로는 정책은 없고 문재인만 있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너무 문재인 대통령의 쏠림 현상이 강한 그런 모습, 그래서 지역 의제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서 아마 두 분께서 지역 의제에 대한 필요성, 특히나 군산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고 전북 경제 아울러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번 지방선거가 될 텐데 아쉬움을 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손재화 국장님,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네, 저희는 이제 지역 언론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보도의 문제점은 무엇이 없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이제 지방선거가 워낙 많은 이제 후보자들이 출마를 하다 보니까 이제 주류 매체에서 이제 후보자 정보를 전달하거나 이런데 지면적, 시간적 한계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대부분의 이제 보도가 이제 주요 후보자, 그다음에 도지사, 지방자치단체장에 주로 이렇게 중심이 맞춰져 있는데 제가 이번에 보도를 보면서 느낀 거는 경선 과정과 지금 현재 등록 시점까지 이루는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부분입니다. 예. 예, 일단은 후보자들이 일단 그거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이제 단체들하고 연대를 해서 정책 질의서를 보내는 활동들도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유력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다른 후보자의 이런 정책과 공약을 베끼기 이런 부분 네거티브 공세 이런 부분들 이렇게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책과 공약을 발표하는 거에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는 등 이제 자신들의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소극적이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정보를 전달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가 아니었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원인은 예. 지금 선거법 자체의 문제인데요. 그 유권자한테 알릴 수 있는 부분이 현역에게 좀 유리한 그런 과정이죠. 예. 일부 그 출마자 중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명함이 마르기도 전에 경선에 돌입해서 나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이제 그런 항의를 하고 그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선거법에 이제 토론 같은 걸 보면 주로 단체장 중심의 토론입니다. 그렇죠. 또한 다행히 이제 그 기초나 광역이 있는데 기초나 광역 같은 경우에는 비례만 또 해당이 됩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 뭐 KBS에서도 방송 일정이 잡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선거가 단체장 중심의 선거만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활정치라는 것은 사실은 기초와 광역에서 더 많이 나오고 예. 있는데요. 이 기초와 광역에 이 의원들이 자기의 이야기와 공약을 갖다가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길거리에서 명함 한번 나눠주고 인사만 하고 이런 과정인데 사실은 그분들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선거 일정에 맞춰가지고 이제 집으로 배달되는 어떤 공약집 정도나 볼 상황이죠. 그런 이제 다행히 이 그 지역에 있는 그 마을 신문 있죠. 마을 신문이라든지 좋은 방송, 동네 지역 방송이라고던가요. 거기 모임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그 마을 신문하고요, 지역에 있는 방송하고 연계를 해서 토론회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그 선거법에 의해서 여론조사에 관련돼서 그 점수 이내에 돼 있는 사람들 이외에 지역에 있는 기초나 비례들이 다양하게 지역에서 의견을 갖다가 말할 수 있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앞으로는 계속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선거제도 선거법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지역 안에서의 아쉬움을 좀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두 예비 후보 사이에 토론회 한 번이 전부고요. 나머지 이제 기초단체장 뭐 어느 당을 떠나서도 토론회 한 번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길이 그만큼 이제 닫혀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뭐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우리 지역에 어떤 후보가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 또한 뭐 자치단체장 정도 관심이 있고 기초나 광역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관심에서 또 멀어져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것이 과연 지방선거인가? 김택천 의장님, 실제로 이 지방 분권이나 자치를 이번 6.13 선거에서 같이 동시투표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지역의 지방선거를 초점에 맞춘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작년 대통령 대선 후보들의 5명이 모두 다 이번 6.13 선거에 지방분권을 헌법 개정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 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해요. 우리 지역에 이번에 선거에 출마하고 있는 단체장이나 시, 도의원까지도 지방분권이 안 되면 지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지역의 발전 전략을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짜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매니페스토의 방식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죠. 예. 이제는 오히려 국민들이 또 한 번 난 속았다고 보는 거죠. 이번에 지방분권을 이야기할 때에도 우리 지방에서 이게 우리 게 아닌 줄 알아요. 중앙의 권력이 투표만 하면은 우리 지방은 다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투표 말고도
재정 조직권이 있고 행정권이 있고 입법권이 있는데 이런 권한들을 전혀 찾아오지 못하고 선거만 한 거죠. 사람만 뽑아놓고 돈은 없는 거예요. 중앙에 돈이 8위가 있고 중앙에 지역에 2위가 이밖에 없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조직이 있어서 지역의 사업을 하게 됩니까? 예.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국면이어서 이번 후보자들의 공약에도 8대2와 지방분권의 지역에서 쓸만함 또 그걸 또 우리가 어떻게 이용을 할지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서 지방시대를 맡고 있는 지방의 의원으로서의 자질은 중앙에서 인기만 있으면 지역에서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기도 해요. 예. 그 이번에 이제 개헌 논의 과정에서도 국회 역할에 우리가 많이 실망을 했고 네. 또 최근에도 국회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 방탄국회. 네. 그러니까 그걸 봐서도 이 중앙의 국회든 지방의회든 의원을 제대로 뽑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그렇죠. 정말 깨달아야 되는데 지방선거에서 특히 지방의원은 진짜 이거 아까 우리 김보금 소장께서 아쉬움을 표현해 주셨는데 제가 봐도 이건 마네킹 선거 같아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슨 옷 입고 길거리마다 서서 형형색색 옷 입고 손 흔들고 인사하고 예. 그걸로 끝. 그래가지고 나중에 무슨 지역이 어떻다 이런 얘기 할 자격이 있을까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의원들을 제대로 뽑아야 단체장을 견제하고 제대로 가게 할 수 있는데 예. 이런 부분이 좀 너무 이렇게 불균형이 심각하다. 그 예. 불균형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자연스럽게 이제 그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 선거와도 관련이 돼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KBS에서 1억을 들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선거 임박에서 지역의 여론조사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그걸 통계치를 가지고 방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 때문에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중앙 선거위에서요 선관위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요 이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요 이 모집단을 계산하면 전화 1위당 한 2,000원씩 계산하면 예. 한 500만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14개 시군이면은요 약 7천만 원에서 1억 정도가 그 여론조사 비용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선거 임박에서 우리 지역에서 어느 언론사에서 그 예산을 내서 이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계속 중앙선거위원회에다가 건의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이 비용을 중앙선거위원회에서 부담을 하고 지역에서 계속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통계조사도 하고 유권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계속 감시와 감독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요. 사실은 그 예산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도 이 중앙선거위에서 이 여론조사하는 그런 비용들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여론조사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후보자 토론회가 있습니다만 그 후보자 토론회를 결정하는 기준이 여론조사와 또 원내 5석 이상 그리고 전 선거에서 이제 10% 이상의 그렇죠. 지지율을 받았을 때만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겨우 10분 이내 연설회 정도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네.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사실 오늘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준비한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들을 좀 해주셔서 그래도 지난 지방 선거와 비교해서 이번 선거에서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4년제 지방 선거는 사실 14곳 중에 7곳이 무소속이 당선될 정도였고 그때 정당 상황은 지금과는 좀 다르고 지금 역시 이제 다당제로 좀 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대결 구도 그리고 또 한 번 이 민주당에 대한 일당 독주 체제를 한번 견제를 했었던 지난 2년 전 총선이 있었는데 다시 2년 후는 많이 뒤바뀐 상황. 그래서 대결 구도와 무소속의 관심 뭐 이런 부분들을 어울러서 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택철 의장님. 민주당 이야기는 주로 해주셔서 예. 감이 갔고 그다음에 민평당의 이야기인데요. 민평당이 국민의당이었죠. 그 당시에 국민의당을 정말 전북이 왜 선택했을까라고 했을 때 선거 전문가들은 전북의 의견은 앵글리 보터스타라고 했어요. 성난 유권자들의 갈 수 없는 길을 가버렸다라고 하는 건데 그 당시에 70년의 민주당 역사에서 민주당을 별도로 국민의당을 뽑았던 그 이유가 성난 유권자들이 너희들이 이제는 여당이고 야당인데 예. 70년은 너희들 믿었는데 이제는 별 수 없이 나는 이 유권자의 표를 누구한테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에서 국민의당이 선택이 됐었다라고 보는 건데 그게 이제 민평당이 됐잖아요. 네. 민평당의 갈림길 이번에 이제 선거 관전평이죠.
과연 7명의 무소속을 선택할 정도의 전북의 민심은 그만큼 애절하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그 정당이 제1정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7명의 무소속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중앙정부와 연결이 안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유권자는 거기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난 유권자라고 좀 표현을 했었고 네. 그 지역 정치의 민평당이 이번 선거에서 자리를 잡을까? 이게 하나의 또 관전평입니다. 그 관전평이기도 한데 이번에 이제 선거대책본부장이 그랬어요. 민평당은 애절합니다. 예. 17석인지 14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14석인데 그렇죠, 뭐. 비례대표조 3개까지면 17%인데 이게 과연 20표의 국회의 그 기구까지 교섭단체 기구까지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여건은 이번 지방선거다라고 해서 오히려 전북의 관전평을 오히려 밖에서는 많이 새롭게 좀 보고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새롭게 민평당이 주민들한테 어떻게 다가왔었느냐에 이번 평가가 있는 거죠. 예. 더군다나 중간평가랑 마찬가지죠. 국회의원 2년 전에 있었던 거하고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거의 뭐 국민의당이 다 되었던 그 시기를 2년 후에 다시 우리 전북의 유권자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라고 하는 것도 전북의 관전평으로 한번 우리 유권자들이 볼 수 있을 만한 하나의 관전평이기도 합니다. 예. 성난 유권자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깨어있는 또 유권자라고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뭐 6.13 지방선거에서도 그렇게 비춰줄 수 있고 시작부터 민주당에 많은 후보들이 쏠리면서 민주당 경선에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경선 과정에서 불협화음은 한번 민주당에 대한 또 심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선 과정에서의 후유증을 그래도 한 번은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찬영 교수님? 예, 아무래도 이게 항상 보면은 일반인들도 보면 먹을 게 있는 집안에서 식구들끼리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렇겠죠. 예, 없는 집은 그런 게 없어요. 차라리 서로 이렇게 연대하고 하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그 지지율, 그 대통령으로 인한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예. 민주당으로 많은 입지자들이 몰리죠.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갈등들이 이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거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어지다 보니까 과거 총선이 이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지금 지방선거가 또 다음 2년 뒤에 올 총선에 또 영향을 미치고 아마 이렇게 될 건데 2014년 그때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민주당이 너무 무기력한 모습 뭐 이런 것들이 결국 무소속이나 다른 당을 이제 선택하게 만들었었는데 이제 지금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워낙 높은 상황에서 거기에 지금 함몰되어 있는 이런 모습 과연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야말로 이번에 이제 관전 포인트가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은 촛불이 있었어요. 네. 대한민국의 대통령조차도 국민의 촛불이 물러나라고 했을 정도인데 국회를 손댈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누구든지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국민 발안제를 제안하고 있는 이유도 국회의원이 이번 지방선거에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국회의원의 색깔이 지방의 색깔이어서 국회를 개혁할 수 있는 게 적폐청산 대한민국의 1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국회의원들이 얼마만큼 자신을 낮추느냐에 따라서 지역도 발전하고 있는 것이고 단체장의 공천을 얼마만큼 자기 마음으로 중지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건강한 단체장이 지역으로부터 자기 시대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지방 시대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 부분도 지난번 총선과 이번에 지방선거가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 유권자들이 정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국회의원이 지역 원내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선거 때 되면 이제 가장 힘을 가진 권한을 가진 그런 자리에 있죠. 정읍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경선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4번에 걸쳐서 예비 후보를 결정하게 된 그 과정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보셨을 텐데 여기에 있어서도 떨어진 후보자가 이제 지역위원장에 대한 개입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국회의원의 광역의원, 기초의원 이런 줄 세우기식 그 계열 이 부분은 뭐 오래전부터 지적을 해왔습니다. 김보금 소장님. 네, 저는 약간 조금 시선을 좀 달리 하자고 보면. 예.
저는 이제 상처받았던 부분이 왜 무소속으로 갈까? 그다음에 지금의 그 민주당의 이런 경선 과정에 이렇게 잡음이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이건 지금 국회의원 총선 선거가 아니잖아요. 예.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장하고 기초의원, 광역을 뽑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생활정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의제를 살리고 우리 지역을 앞으로 나아갈 사람을 뽑는 이런 과정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건 지역 정당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 정당이라는 것은 우리 정당 어느 모 정당의 과반수를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 이걸 떠나서요. 정말 정당이 없는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생활자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키워서 그 사람들을 의원을 만들고 하는 그 정당이 없는 정말 그런 정당으로 가서 지역에서 이런 그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좀 그런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신 말씀대로 정말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께서 이번에 선거를 봤을 적에 욕심을 버리고 내가 관여하고 있는 이 지역구에 어느 정책을 써야 되겠고 어느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기초부터 활동해야 될 이 친구들이 이런 사람이 나야만이 이분이 이 지역이 발전하겠다. 예. 이런 마음을 가지고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대로 줄 세우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잡음도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 걸 보면 저도 언론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선거 때 이 언론사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느냐가 또 중요한 관심사가 됐습니다. 정치 신인 참여부터 시작해서 또 제대로 된 토론회 참여, 여러 가지 중심을 잡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송, 언론의 역할인데 후유증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 언론사가 경찰에 조사를 받기도 했고 방송사, 신문사 또 통신사, 잡지사 많은 관련된 언론이 있습니다. 손재호 국장님, 네. 사례가 좀 많습니까? 네,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저희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언론사 두 가지 좀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후보자들이 언론사와의 우호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서 자기에게 우호적인 보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언론사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좀 이제 있죠. 그래서 그런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른 하나는 또 언론사에서 자기들의 그런 선거를 이권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례를 좀 보면은요. 예. 군산 같은 경우에 이제 기자들에게 특정 후보가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는 사례들이 좀 발생을 했죠. 그래서 군산시장 예비 후보 한 명을 대상으로 해서 검찰에서 이제 조사를 경찰에서 진행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게 앞에서 말한 대로 후보자들이 이제 언론을 이제 이용을 좀 하는 경우고요. 기자를 매수하는 사례이죠. 예, 그리고 2014년 지방선거 때도 이제 특정 지역 주간지에서 예비 후보자에게 이제 평생 독자권 등을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자기들이 기획 보도를 해줄 테니 대신에 이게 금전적인 대가를 달라 이런 식의 요구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사가 이제 선거에 개입해서 그걸 이권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들이죠. 이러한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여전히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사례고요. 이런 사례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제보를 받아서 이게 정정될 수 있도록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경찰청의 적발 선거 사범이 88명, 금품 제공의 허위사실 유포, 후보 비방과 사전 선거 운동으로 수사 사건만 49건에 달한다고 하죠. 그렇죠. 부장님. 여건도 달라요. 예. 순창에 있는 공무원들은 10명이서 현직 순창 군수를 지원하는 그런 SNS를 퍼뜨렸는가 하면 예. 도의원 후보는 또 자기가 교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출강 교수라고 하는 허위 경력을 냈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전주에서는 시장 후보를 좀 비방하는 대자보를 그렇네요. 4명이 아주 공개적으로 해서 자기가 선거법에 걸려도 좋다 뭐 이런 형태로 대담해졌어야 아주 이렇게 했는가 하면 금품 제공이나 공무원의 선거 개입도 상당히 많아졌어요. 9건이나 됐어요. 예. 이런 부분들은 전체 경찰청에서 141명을 지금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김보금 소장님, 선관위에서도 이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내용들 공지하고 계시죠? 지금 5월 21일 현재로 봤을 적에요. 총 61건이 선관위에 접수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경고건이 50건으로 가장 많고요. 지금 현재 이제 고발이 10건이 됐고, 예. 그다음에 이제 수사가 1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많은 게 이제 기부 행위.
기비 행위가 이제 16건으로 가장 많고요. 예. 그다음에는 이제 허위 사실 공포라든지 또는 이제 인쇄물 관련돼 있는 이런 과정입니다. 근데 사실은 선거법이 뭐 100명이냐 200명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차라리 선거 과정에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면 중간에 이제 뭐 공천 취소라든지 이렇게 갈 수가 있지만 예. 선거 이후에 그게 예를 들어 선거법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그 많은 에너지, 보궐선거에 따른 치르는 예산, 우리 시민의 그 박탈감, 그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선거 이후에 보궐선거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지금 아예 출발할 때부터 철저하게 선거법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켜줘야 되겠고요. 모든 유권자들이 뭐라고 할까요? 감시자가 되셔가지고요. 신고도 하시고요. 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뭐 선거법에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자에게 받은 가액이 10배에서 50배 넘게 과태료 부과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바로 선거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대목인데 지금 여러분께서는 6.13 지방선거 유권자가 주인입니다라는 주제로 생방송 심층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6.13 지방선거를 22일 앞둔 시점에서 패널 4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방청객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이수진입니다. 예, 후보자들에게 바라는 점이나 지방선거를 바라보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대학생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후보님들께서는 청년들을 위해 내어주신 정책들을 실현하는 것에 부디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라북도가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이제 청년 인구 유출률이 가장 높고 청년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라는 앞에 VCR 내용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우리 학생께서도 청년에 관련된 일자리라든지 관심을 좀 많이 가져달라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또 혹시 다른 내용 있으실까요?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예.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가장 노력을 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분의 의견도 좀 들어보죠. 어느 분 또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국 상하이에서 공부하고 있고 이제 제 첫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안중근입니다. 예. 네, 투표는 그럼 이제 전주에 오셔서 하십니까? 네, 네. 그럼 어느 정도 공약들, 후보들 좀 살펴보실 시간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그게 제가 살펴보려고 많이 찾아봤는데 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선거는 조금 구체적인 공약이나 정책들을 많이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이나 공약들을 위주로 그 정책이나 공약으로 승부를 할 수 있게 저희에게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학생 성함이 안중근 학생인데 안창호 선생이 100여 년 전에 한 말이 생각이 나네요.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손님입니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아마 선거를 앞두고 하신 말씀이 아닐까 싶어서요. 지방 선거에 유권자분들 이제 참여를 하셔야 될 텐데 바로 그 참여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아셔야 참여를 정확하게 하실 텐데 그 참여를 하실 때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선거 방송 토론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과거처럼 뭐 유세 현장에 가서 유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특히나 뭐 SNS 통해서 대략적으로는 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선거방송 토론회를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면서 후보의 면면을 살펴보실 것 같습니다. 선거방송 토론회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은 아무래도 선거방송 토론회를 시청을 많이 하시고 후보들의 면면 좀 살펴보실 것 같은데요. 예.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매년 선거할 때마다 선거가 끝나고 나더라도 그 이후에 다음 임기가 되기 전까지 매니페스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 지난 19대 선거, 20대 선거 말고 19대 선거에서 전라북도의 공약 이행률은 65%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중간 평가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공약 평가가 적어도 매니페스토화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시민들이 적어도 한 정책을 보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며 재원이 얼마나 들어가고 시기는 타임 스케줄은 어떨 것이며 그리고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측정 가능한지 적어도 몇 년 정도를 걸리는지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예. 이번에 군산의 몇 가지 시장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은 이행하지 못할 공약들이 참 많았어요. 군산에서 서천까지 케이블카를 놓는다 그랬는데 그 안에 볼 수 있는 건 바닷물밖에 없고 서천과는 이야기도 안 돼 있는데 그런 공약을 낸다 할지라고 하는 것도 네. 군산이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GM도 그렇고 두 군데의 근로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오히려 꿈의 그 공약을 내는 것도 좋겠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은 그런 공약을 내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대선에서 속았던 그런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예. 6.13 지방선거에 분명히 지방에 선물을 주겠습니다. 지방 공약하겠습니다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어느 누구도 안 지켜도 우리 국민이 법으로 평가하지 않고 누가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예. 이런 제재들은 아까는 말씀하셨듯이 공약으로 이야기했지만 저는 시민들의 손가락 혁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손가락을 제대로 우리 시민들이 눌렀을 경우에 제대로 된 후보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봉투에 눈이 왔다 갔다 해서는 또 다른 손가락이 잘못된 손가락이 선택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후보가 그러한 매니페스토를 정식으로 잘 만들었는지 하고 예. 이 매니페스토가 실행 가능한지를 우리 시민평가위원회나 전문가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중간 평가를 하고 두 번의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 다음 선거에서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켜볼 수 있는 우리 유권자의 안목이 필요하다고 예.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니페스토라면 이제 이 후보가 내세운 공약이 선거 이후에 어느 정도 지켜질 수 있는지까지도 그렇죠. 이제 포함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들을 놓고 보면 과거 보면 그렇습니다. 이 정당의 간판만 보고 뽑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색깔만 보고 뽑는 그런 선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 후보가 실현 가능한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는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지역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난번 선거에서 14개 시군의 단체장들이 7명이 왜 무소속을 선택했을지라고 하는 우리 유권자의 마음을 그대로 저는 전달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교수님. 저는 그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 공약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중 토론회 얘기를 하다 그렇습니다. 예. 토론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좀 문제점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방송사들이 우리 이제 그 토론을 하는데 예. 이게 지역 방송사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시간 편성을 중앙 본사에서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황금 시간대에 많은 유권자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그래서 이번 선거 후보 토론은 좀 그런 게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왜 대개 유력 후보들이 그런 행태를 많이 보이는데 토론에 안 나오는 거. 그렇죠. 참 여러 사람 답답하게 만들고 이렇게 무시하는 이거 이번에는 정말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그 얘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찬희 교수님께서 이제 말문을 열어주셨는데 유력 선거 후보자가 꼭 선거 토론회 때 그러니까 여러분 선관위가 주최하는 법정 토론회가 있습니다. 이 법정 토론회는 꼭 나오는데 방송사가 주최하는 토론회는 불참하겠다. 안 나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안 나오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나와서 이미 당선이 유력한데 나와서 나의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무슨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러신 건지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손주영 민원연에서도 바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지금 하고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저희 지역에서 이제 선거방송 토론회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이제 몇몇 후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토론회, 법정 토론회에 이제 다른 토론회를 불참을 하겠다라는 이미 그런 이렇게 의지를 보이시는 후보자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빠르게 이제 언론사들에게 이러한 불참 후보자들 이렇게 석연치 않은 이유, 그러니까 뭐 네거티브 공세를 걱정한다거나 예. 이제 현직 같은 경우는 이제 심판.
현재 활동에 대한 이제 그런 검증 같은 거 그리고 말주변을 이유로 이제 토론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석연치 않으로 이제 불참을 통보하시는 후보자들에게는 좀 더 언론사에서 강경하게 대응을 해달라. 그러니까 후보자가 불참을 하더라도 일단은 토론회를 진행을 이제 무산되지 않도록 토론회를 진행해달라는 거. 예. 그리고 불참 후보자를 대상으로 패널 등을 이제 영입해가지고 그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거. 그리고 군소정당 신진 후보자들에 대해서 이 토론회에 못 나오는 대신에 그 후보자들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대안책을 마련해달라는 이런 요구들을 좀 했었습니다. 예.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선거는 이제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배우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토론회를 보면서 지역에 어떤 현안이 있는지를 학습하는 장입니다. 이런 공론장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후보자들이 토론회에 나오는 거는 저는 기본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느 순간부터 전략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거티브, 회피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유로 들면서 이게 어느 순간부터 유권자의 알 권리는 무시되고 전략적인 판단 속에서 이게 과연 나한테 표가 되는 것인지 표가 아닌 것인지 유권자들을 단지 표의 숫자로만 계산을 하는 행태를 보이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몇 가지 예가 있어요. 네, 김택진 회장님. 17년도에는 포천시장 선거,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세 분의 시장 선거가 하나도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얼마만큼 시민들한테 많이 두들겨 맞았는지 네.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었고요. 이번 선거에서도 우리 경남 김태우 지사가 경남 민원연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기도 후보 토론을 나오지 않겠다고 했어요. 네. 아마 이것도 경남에 있는 유권자들이 알아서 할 텐데 또 한번 14년도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진안 군수 후보자 토론회가 있었는데 군수 후보자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사람은 역시 떨어졌습니다. 또 이번에 중앙선거 같은 경우에는 16년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이분들은 내가 이름을 실명해도 괜찮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없으니까. 예. 김을동, 김석기, 서영원, 서창원, 정원수, 곽상도 이런 분들은 그 당시에 토론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없어졌죠. 그러듯이 정말 정치는 길게 우리 유권자들한테 살아남을 수 있고 색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는 후보들한테 더군다나 유권자들한테 자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매니페스토를 적극적으로 알려주어서 나는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좀 포함되면 좋겠다라고. 그 좀 더 솔직하게 좀 말씀을 좀 나눠보죠. 사실 유력이라면 우리 지역 안에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좀 더 솔직하게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총선 한 두어 번, 그다음에 지방선거 두어 번 이렇게 이제 방송 토론 진행을 했었는데 역시 그 당시도 유력한 후보가 이제 안 나오는 이런 사태들이 있었는데 안 나오고도 당선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유력 정당의 후보였고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김택진 의장께서는 뭐 그런 후보들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선이 되더라고요. 되는데 당선은 됐는데 뭐 그 뒤에도 뭐 당선되고 그러는데 정치적인 위상이나 이 어떤 지위가 매우 그 좀 안 좋아. 뭐랄까 말로가 안 좋다 그럴까요? 네. 저 그런 걸 계속 봤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생명이 약하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출마했으면 그런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유권자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 전달하는 것 이게 도리지 그걸 피하려고 하는 후보는 그때는 당선될지 몰라도 결국은 그 뒤가 안 좋다. 이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손주호 국장님. 좀 더 이제 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법정 토론회에도 불참했던 후보자의 전력이 저희 전북 지역에서도 있었고요. 이런 이제 좀 그러한 토론회를 불참하는 기류들이 저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강경한 대응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임실 지역과 무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후보자들이 무소속 후보자 이 두 분께서 이제 불참을 통보를 하셨죠. 그래서 토론회 자체가 지금 무산이 됐습니다. JTBC에서 주최하는 토론회, 그다음에 전북 CBS에서 다른 이제 사들하고 공동 주관하는 그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미 임실과 무주 같은 경우는 토론회가 무산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무산이 돼 버림으로써 다른 후보자는 출연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봉쇄가 돼 버린 거죠. 이거에 대해서 그 후보자들은 전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산 같은 경우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유력 주자가 지금 불참을 통보했잖아요. 근데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비판이 거세지자 시민이 원한다면 토론회에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단체가 원하니까 나와주시죠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건 법정 토론회 이후에 토론회를 얘기한 거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다른 방송사에서 그럼 토론회 날짜를 법정 토론회 이후로 연기를 해드리겠다라고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불참을 통보한 사례도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이거는 저는 시민을 우롱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요. 뭐 각자의 선거를 치르는 전략이라고 보기에는 유권자들을 나중에 생각하지 않는 또 무시하는 처사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위기가 더 강할 수밖에 없는데 김부금 소장님께서 네. 저는 그 후보자가 되는 그 선정된 그때 그 시점부터 그분은 그 개인적인 나가 아니라 그렇죠. 저는 공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인의 모든 것은 다 이제 열려져 있는 상황에서 말을 못한다라면 말 못한 자체로부터 하시는 거고요. 또 네거티브 전략으로 공세가 당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또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하셔야 되겠고 그런 능력도 없이 어떻게 후보자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무서워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결국 살아있는 우리 유권자들이고요. 시민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누군지 지역사회에서 정말 눈여겨봤다가요. 표로밖에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대로 이 토론회가 정말 한정되어 있잖아요.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의 다른 방법은 어떻게 그 토론자를 갖다가 우리가 공약을 갖다가 체크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걸 본다라고 하면 그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그 정당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요 후보자의 공약이 다 나와 있습니다. 공약이 나와 있는데요. 정말 이게 좀 살아있는 시민의 의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불편하지만 들어가셔서 현역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그동안에 해왔던 매니페스토는 어느 정도 이행이 됐었는 건가.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이게 아까 했듯이 국회가 아니고요. 기초와 강역이기 때문에 이 집단도 아닙니다. 개별 조례는 1년에 몇 개 정도는 발의를 했었는 건가. 이런 것 정도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신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분이 그동안 우리 지역사회에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왔는 건가. 예. 어떤 활동을 했는 건가. 그렇죠.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은 우리 김택천 대표가 이야기하셨듯이 이런 장밋빛 이런 공약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과 실생활에 관련돼 있는 살아있는 공약을 냈는지 안 냈는지 이런 것을 체크를 해야 정말 그걸 저는 이번에 이제 그 공약집들을 갖다가 한 200여 명 것을 일일이 살펴보는 그 작업을 했었거든요. 예. 하다가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은 이 농촌 지역에서 노인 문제에 정말 고민하고 있었구나 이런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어느 몇 명 같은 경우에는 공약이 이쪽 동네 저쪽 동네 공약이 똑같아요. 그럼 공약 보고 뵙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편하지만 번거롭지만 우리 유권자들이 좀 들어가서 살펴도 보시고요. 또 주장도 하시고 하셔야만이 이게 토론회가 됐던 공약이 됐던지 간에 바른 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KBS도 법정 토론회와 저희 자체 방송 토론회를 또 제가 진행을 맡게 됐는데요. 그때 여러분 어느 후보자가 토론회에 참석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저희가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저희 심층 토론에서 한번 그 내용은 다룰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가 주인이라는 주제로 좀 하고 있는데 유권자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몇 분 의견 좀 소개하고 유권자의 역할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을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선거 기간만큼이라도 후보자들을 지역별로 묶든지 나눠서 하루에 2-3시간 편성을 한다면 유권자들이 집중적으로 볼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유권자 배려도 못하는 후보자들 교육도 필요하다. 공공질서를 제대로 지키며 유세를 해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 아마 이 부분에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안은 갖고 출마하는지 궁금하다. 4년 동안 처참한 실패를 하고도 높은 정당 지지율이 숨어 재선하려는 후보는 시민의 힘으로 퇴출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당 보고 찍지 말고 인물을 보고 뽑자. 그리고 선거에 관심이 없는 것은 누가 당선되어도 당선되면 똑같은 생각 때문일 것이다. 이번 선거는 제대로 하라. 그리고 공약만 번지를 한 후보자는 더 이상 뽑아서는 안 된다. 당을 볼 것이 아니라 인물의 됨됨이를 보고 뽑아야 된다. 이렇게 유권자분들은 정확하게 선거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유권자의 역할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패널분들의 당부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택천 의장님. 유권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유권자의 의무가 있고요. 또 유권자는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의무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뽑았던 그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었는지, 새만금 하나를 보더라도 새만금의 대통령이 7명 지나갔다고 하니까 전북에 있는 분들이 다시 놀라시더라고요. 좀 그러듯이 새만금의 장밋빛을 포장하기 전에 정말 이게 우리의 사업이었는지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이고, 자기가 뽑은 그 후보자가 끝까지 좀 지켜보아서 내가 마음속으로 공약을 했었던 그 공약들이 끝나고 난 연휴에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라고 하는 과정을 지역의 주민자치나 시민자치나 시민민주주의를 통해서 감시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끊임없이 시민들의 조직을 같이 묶어낼 수 있어서 그분들과 함께 활동을 하려고 해요. 나중에 우리 유권자들이 우리 시민사회단체의 그런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시고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시민정치라고 하는 거, 민주정치라고 하는 거, 지역정치라고 하는 거에 본인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걸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절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4년에 한 번 여러분들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이 투표권을 꼭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손주호 국장님도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이제 유권자가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그 주권적인 유권자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그런 부분이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고요. 정말 이러한 저희는 이번에 이렇게 토론회에 불참하는 이런 후보자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조사를 이렇게 실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런 실태 조사를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들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좀 전달을 할 예정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의무조차 방기하고 있는 그리고 유권자들을 이렇게 주권을 위임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공직 후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론장에서 유권자들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이런 후보자들, 기본 의무조차 방기한 이런 후보자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그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표로 심판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묻지마 투표, 이제 지역주의 투표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유권자가 스스로 정치 문화, 새로운 권력 문화, 정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이제 사회 문화를 좀 만들어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윤찬영 교수님. 예, 다 비슷한 말씀일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공부하는 유권자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지방자치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주민의 복리 증진이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복지 증진을 하는 건데 박근혜 정부 때는요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정책을 도입하거나 바꾸려면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고 조정했어야 돼요. 만약 그거 없이 했다가는 전부 다 이게 금지당했습니다. 예. 서울시 성남시의 청년수당, 청년배당 그것 때문에 갈등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지역복지도 역사교과서처럼 국정화하는 거냐 이런 비판을 받을 정도로 그랬는데 이젠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 어떤 복지를 할 건지 아까 우리 청년 얘기했는데 네네. 적극적으로 그런 정책들이 지금 선거 과정에서 논의가 되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 유권자들이 촉구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유권자. 그리고 후보자가 바쁜 선거가 아니고 유권자가 바쁜 선거, 예. 공부하느라고 이런 선거가 돼야 알겠습니다. 유권자가 승리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김복음 소장님. 네. 이번 선거는 대통령, 국회의원 뽑는 선거가 아니고요.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저는 우리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빼고 우리 유권자를 빼고 우리가 그 일을 당신들 보고 하라라고 요청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이번 선거를 바라보셔야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저는 정당에다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각 정당의 지역구에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들은요. 우리가 그나물에 그 밥이야라고 좀 관심을 좀 저버리지 않는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는데 앞으로 이제 다음 4년 뒤에는 또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 4년 동안 정말 노력을 해주셔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200년 전 1818년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전남 광진에서 유배하면서 목민 심서를 완성했다고 하는데 200주년이 되는 올해가 해라고 합니다. 목민과는 요즘으로 말하면 자치단체 우리 지역에서 일하는 자치단체장이 아닐까 싶은데 그
공민관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공과 염, 공정하고 공평하고 청렴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지역이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희안 가진 그런 후보자들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